안녕하세요. 저는 청춘인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어느새 이제 할아버지라는 단어도 익숙해질 만큼 나이가 들어버렸네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거죠. 저의 하반신은 이제 전혀 움직이지 않아 저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저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사실 장애가 힘든 점은 몸이 아픈 것보다 다른 포인트에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제 몸이 고장나버린 그날 이후로 제가 겪었던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마을 토박이 출신으로 소소하게 이것저것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부모님 때부터 지고 있는 빚이 많아서 항상 돈을 벌어서 빚 갚기에 바쁘셨죠. 그 많은 빚들이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부모님은 형편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원이 힘드셨죠. 저는 자라면서 가난이란 무엇인지 처절하게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싶었죠. 그러나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가지 못한 채 부모님의 농사일을 함께 도우며 지내다가 동네 친척집에서 중매를 한 건너동네의 역시 농부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 얼굴도 모르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자유연애를 하는 것이 불경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다들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결혼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소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부부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농사가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몸을 혹사하면서 사시사철 농사일에 매달려 했죠. 저는 하루 종일 끝없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서 아내는 임신을 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입덧을 심하게 해서 나중에는 위액을 토하다 못해 시뻘건 피가 나올 정도로 고생을 했고 너무 입덧이 심해서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녀석이 커서 효도를 하려나 하는 말로 저는 아내를 달래며 임신 시기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피부가 빨갛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낳고 저는 가장의 책임감을 어깨에 지고 더 열심히 농사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아기를 양육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윗대의 빚을 갚으며 아이를 건사하는 지치는 나날이었죠. 첫 아이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고 아내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죠.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될 즈음 우리 부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농사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도시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도시로 가서도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다만 두 아이가 모두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 이혼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었죠. 아내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의 부모님이었죠. 아내는 도시로 나와 믹싱 일을 시작했는데 시골에 있을 적에도 마을에서 바느질을 도맡아 해오곤 했던 손이 야무진 사람이어서 믹싱도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일이 숙달되고 솜씨가 좋은 사람이 없다면서 아내의 처우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좋게 해줬다고 했죠. 아내는 직장에서 나름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아내의 회사는 더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모르고 있던 것이 바로 아내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저 농촌에서 옆마을에 살고 계셨고 중매로 결혼을 했던 터라 보이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아내의 집이 계속 가난했는지 그런 점들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장인어른은 도박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흔히들 도박에 미치면 답이 없다고 하나요? 도박장을 다니며 계속 돈을 모아두면 날리고 모아두면 날리는 분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안 가셔야 하는데 계속 빚을 내서라도 도박장을 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의 집안 형편이 쪼들렸던 겁니다. 상황이 그쯤 되면 누가 한 명이라도 나서서 말려야 하는데 못 가게 하며 엄청나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아무도 말리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돈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련해 오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직장 내 처우가 좋아진 것이 어찌 보면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아내는 바보같이 자신의 명의로 큰 빚을 졌습니다. 아빠 때문에 조금씩 지고 있던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죠. 어쩐지 저도 노가다였지만 성실히 일해서 인정받고 있었고 아내 역시 미식일이 나름 괜찮았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 했어요. 아내가 몰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혼자 감당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 아내는 저에게 눈물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 아빠, 미안해요.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끊어내질 못하고 계속 끌려다녔어요. 당신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상황은 알겠으니까 일단 우리가 같이 극복해보자, 여보. 저는 아내가 지금이라도 상황을 털어놓아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젊고 멀쩡하니까 어떻게든 일해서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실 아내가 이렇게 속을 다 털어놓은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런 말 정말 미안한데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아니 왜 그래요, 당신 진짜.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요. 그냥 이혼하는 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으니까 제 손도 어릴 때처럼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고향에 가서 엄마를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아내는 아내가 진 빚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역시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많은 빚을 졌고 아빠가 빚을 지는데 보증을 선 것도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 호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애들과 저한테까지 엄청난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당신과 애들을 구하려면 그냥 자기가 이혼을 하고 혼자 고향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하든지 상황을 수습해보고 혹시 안 되더라도 혼자 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아내의 말이 처음에는 너무 야속하고 섭섭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그렇기로써니 우리 부부 사이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혼을 한다뇨. 그러나 구체적으로 알아본 아내의 집안 상황은 너무도 심각한 것이 맞았습니다. 도박 때문에 여기저기 빚을 끌어다 써서 금융권 빚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고 아내는 진작부터 빚 도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상의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서로의 신뢰를 깨거나 한쪽이 많이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나름의 이별식도 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갔었던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아내가 좋아하던 회 덮밥을 함께 먹고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저녁에 바닷가를 거닐었죠.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그날만큼은 저에게 여자이고 싶다고 하면서 살짝 제 손을 잡더군요. 저는 아내의 남은 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까지 처가 빚에 시달리게 할 수는 없으니 이혼은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다에 오니까 정말 좋다, 지연 아빠. 우리 이혼하더라도 우리가 사이가 틀어져서 그런 건 아니니까 남처럼 지내지 말고 나도 애들 보러 자주 올라올게. 자기도 자주 연락 줘요. 저는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바보같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기색을 느꼈는지 아내는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이렇게 이혼하게 된 거
섭섭해요? 그래서 자꾸 대답만 하는 거야? 순영아, 나는 사실 이게 최선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꼭 헤어져야 하는지. 아내는 눈물을 참는 듯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모래밭에 모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지금은 비록 내가 당신과 애들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엄마라서 떠나지만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돌아올게요. 서류상 우리가 정리된다고 해도 우리 사이는 정리된 게 아니니까. 그저 당신과 애들한테까지 이 빚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거니까 날 믿어줘요. 네? 그렇게 우리는 우리만의 이별식을 하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애들한테는 외가에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엄마가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꼭 올라올 거고 아빠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면 된다고 당부에 당부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혼남이 되었죠. 그래도 하던 일이 조금 잘 풀려 직급이 조금 올라가고 나름 노가다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이들을 건사하고 살 정도로는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아내는 약속대로 빚 도촉으로 시달려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한 번씩 아이들을 보러 들리곤 했죠. 그렇게 저의 생활은 다시 자리가 잡혀갔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애들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점점 더 커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자니 막내인 아들놈은 큰 사고를 치는 것 없이 공부도 곧잘하고 해서 괜찮았는데 큰애가 조금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큰아이는 저와 아내의 외모상 좋은 점만을 닮았는지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커갈수록 외모가 남다른 데가 있었어요. 팔다리가 길고 두상이 작으면서 피부도 하얗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딜 나가면 다들 딸아이를 돌아보거나 예쁘다고 하는 일이 잦았어요. 딸은 자라면서 그런 외모 칭찬을 많이 듣고 어딜 가나 항상 자신이 돋보여서 그런지 커갈수록 좀 우리 집 형편을 창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꾸미는 데에만 모든 관심을 쏟았죠. 학교 보충비를 마련해서 줬더니 그 돈으로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오질 않나. 고등학생 때 배우 오디션을 보겠다고 말도 없이 학교를 안 가질 않나. 남자친구로 어릴 때부터 사귀어서 동네에 안 좋은 소리가 돌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딸에게 지연아, 아빠가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네가 행복하게 잘 살려면 공부는 꼭 해야 하는 거란다. 대학 가서 많이 즐기고 꾸며도 되니 아빠 말 좀 꼭 기억하렴. 하고 딸을 계속 타이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와 아내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 보충 수업까지 빼먹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라 해서 염색도 하고 옷 사고 치장하는 데 돈을 다 썼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공사장에서 노가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기 때문이었죠. 제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던 이유는 없는 형편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이 대학을 갈 때 1년치 등록금이라도 대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데 정작 공부를 성실히 하고 있는 줄 알았던 딸아이가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개판으로 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딸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거의 손을 놓고 놀기만 하고 대학을 떨어진 다음 재수를 한다고 저에게 돈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빠듯한 생활에 숨이 턱까지 차 있는 상황이었지만 딸의 인생마저 저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대출까지 해서 재수학원비를 대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딸이 재수학원을 성실히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연이 부모님 되시죠? 네, 누구시죠? 아, 저희는 이번에 지연이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 땡땡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번 사무실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 연예기획사 사무실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기획사 사무실이라기엔 좀 허접하고 좁아 보였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반색을 하면서 저를 맞이하더군요. 클럽에서 춤을 추는 지연이를 보고 너무 느낌이 좋아서 명함을 줬더니 지연이가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했다면서 저한테 처음 광고든 방송이든 해보려면
부모님께서 투자를 좀 해주셔야 한다고 1,000만 원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돈을 내면 정식으로 데뷔 준비를 하면서 가수를 준비해보면 좋겠다고 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유독 남 앞에서 서는 것을 좋아하는 제 딸이 혹할 만한 제안이었겠다 싶었죠. 그런데 연습생이 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게 정상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일잔무식이었지만 연예인들 데뷔 스토리 같은 것을 보면 돈을 엄청 내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류의 사기도 많다고 했는데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재수학원에 잘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던 딸이 클럽에 가서 놀고 있었다니 그 부분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죠. 지연아, 너 무슨 기획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면서? 무슨 말이냐 그게? 아빠, 저는 대학 가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저보다 훨씬 외모가 못하고 끼가 없는 애들도 초기에 투자만 좀 해주면 연예인 되는 세상이에요. 저라고 안 되는 법 없잖아요. 네? 지연아, 대학 가라고 재수학원까지 보내줬더니 너 학원은 언제 그만둔 거야? 학원비는 어디다 썼니? 아빠, 제 나이 또래 여자들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미용실도 다녀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나가면 다 돈이라고요. 주시는 용돈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맙소사. 딸은 학원비를 내라고 통장으로 이체해줬던 돈을 치장과 유흥비로 썼더군요. 저는 카드를 주거나 직접 냈어야 하는데 왜 딸에게 이체를 해주었을까 정말 속이 뒤집혀서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했지만 아내는 부모님의 빚 때문에 전국을 떠돌며 빚쟁이를 피해 다니느라 그냥 저와 함께 한숨만 쉴 뿐 가끔 전화로 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저는 딸에게 연예인이 그렇게 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어차피 재수학원비는 날려먹었으니 기획사에서 말하는 돈을 한 번은 해줄 테니 열심히 하라고 했죠. 딸아이는 그때만큼은 신이 나서 어린 시절 이후로 저에게 하지 않았던 애교를 부리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딸아이의 애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도 제 자식인지라 그런 딸이 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주었으면 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내가 진짜 잘할게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나 엄정화 같은 멋진 댄스 가수가 꼭 되고 말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딸은 기획사에서 가수들 뒤에서는 댄서 일을 알바로 하기도 하고 데뷔 준비를 한다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가다를 하던 사무실에서 친하게 지냈던 최 씨가 저에게 같이 원양어선을 한번 타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어서 고민을 하다가 딸과 아들도 이제 거의 장성했고 아내가 없는 집에 혼자 퇴근 후 있는 것도 지쳐서 아예 멀리 나갔다 오고 싶은 마음에 결국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결정했죠. 내가 나가서 큰 돈을 벌어온다면 연예인이 되겠다고 설치는 딸이든 혹은 대학을 성실히 다니고 있는 아들이든 자식들에게 필요할 때 뭔가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빚에 쫓겨다니는 아내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5년간이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추운 지역도 가고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괴롭고 또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지갑에 넣어간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며 그 외로운 시간들을 견뎠죠. 아들은 통화가 잘 되었고 항상 저의 안부를 걱정해 주었는데 딸은 뭘 하는지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와도 한 번씩 통화를 하며 안부를 전했죠. 아내는 여기저기 6개월씩 머물고 또 떠나는 방식으로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미싱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지낼만 하다고 몇 년만 더 떠돌면 빚 문제가 다 해결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에게 건강 잘 챙기라며 울먹였어요. 저는 자신이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는 아내의 고운 마음에 도저히 아내를 원망할 수가 없었죠. 추운 지방에서는 독주를 많이 마셨는데 저는 이 독주에 취미를 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보드카나 중국집에서 먹는 빼갈 같은 술들이죠.
이런 술들은 순식간에 몸을 훈훈하게 덮여주고 그렇게 몸이 따뜻해지면 조금이나마 온기에 의지해 잠이 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명년의 항해를 마치고 저는 큰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만져본 적이 없는 큰돈을 어떻게 벌게 되었냐고요?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 중에서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코치해준 대로 투자를 좀 했는데 그 투자가 성공적이어서 제가 원양어선 일로 번 돈의 몇 배가 넘는 수익을 얻게 된 것이죠. 저는 그동안 힘들었던 제 인생이 드디어 이렇게 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내의 빚도 갚아주고 아들, 딸 지원도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제가 모아둔 재산은 10억 가까이나 되었거든요. 당시에는 이 돈이면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좋은 동네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금이 환영하게 된 저를 반겨주는 곳은 여전히 아들과 딸이 살고 있는 낡은 다세대 빌라 건물이었어요. 제가 돌아온다고 한 날 아들이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회를 떠와서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있었어? 정말 보고 싶었다. 이제 아빠가 너 공부 더 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할 테니까 아빠만 믿어, 응? 아빠,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들은 오랜만에 본 제가 반가운 것 같았는데 뭔지 모르게 망설이는 기색으로 저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어디 있어? 아, 누나요. 그게... 벌컥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딸이 들어왔어요. 몇 년간 보지 못한 내 딸,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죠. 지연아. 그리고 딸을 반가워하며 다가가던 제 눈에 보인 것은 딸의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배였어요. 지연아, 이게 어찌 된 거니? 딸은 저를 보면서 애써 미소를 짓더군요. 아빠, 오랜만이에요. 잘 계셨어요? 고생 많았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딸을 다그쳤습니다. 이 녀석아, 이 배는 뭐야?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임신한 거냐? 도대체 어떤 놈이랑? 딸은 긴장한 듯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그간의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사에서 데뷔를 준비하면서 춤 연습과 연기 연습을 하고 성형도 해야 한다고 해서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등 그렇게 시간을 보낸 지 1년이 지나자 기획사 대표는 은근히 제 딸에게 아르바이트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무슨 아르바이트냐고 하니 그냥 같이 술 한잔 마셔주고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만난 손님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면서 개인 용돈을 버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소위 말하는 스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딸은 그렇게 연예인으로서의 꿈보다 당장 편한 생활과 사치를 부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유부남 손님을 만났던 것이 그 부인에게 들켜 머리채를 잡히고 고소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해요. 그 일을 계기로 딸은 너무 충격을 받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획사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딸은 강남에 있는 대형 학원 카운터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 있는 강사와 친해지게 되었다고 해요. 수학 전문 강사였는데 제법 돈벌이를 잘하는 미래가 촉망받는 강사라고 하더군요. 둘은 곧 사귀는 사이가 되었는데 연애한 지 1년이 지나고 딸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다고 했죠. 어떡해? 나 임신한 것 같아, 자기야. 뭐? 우리 고민 좀 해보자.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일단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볼게. 그렇게 남친이 말하고 난 후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받아보니 남친의 어머니였는데 우리 아들은 잘 나가는 강남 대치동 강사인데 고졸에 별 볼 일 없는 너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최소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는 해와야 한다고 그렇게 막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딸은 그 집에 시집만 갈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아빠 돈 벌어온 거 말이야. 10억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나한테 그냥 다 투자해주면 안 돼요? 10억 현찰로 준다고 하면 남친 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할 거예요.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고졸 학력으로 언제까지 얼굴만 믿고 살 수도 없고 결혼 잘하는 게 인생 역전 마지막 방법이에요, 아빠. 네? 딸은 저에게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아기를 지우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어요. 이런 말들이 먹히지 않자 어느 날은 험한 말까지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확 죽어버려야 되겠죠? 지연아, 그게 무슨 막말이야? 아빠,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어. 나는 돈 없이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고요. 아기랑 함께 죽어버릴 거야. 돈이 있으면서 왜 안 주는 건데? 지연아, 돈 이야기하면서 결혼시키려는 부모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집에 시집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래? 됐어. 내가 사라져 줄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딸은 그렇게 며칠간 가출을 해버렸죠. 저도 아들도 놀라서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지연이 결혼시켜줘요. 10억 다 지연이 줍시다. 여보, 그러면 당신은, 그리고 우리 현재는? 현재는 당장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지연이가 어릴 때부터 욕심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한 번만 더 그애 하고 싶다는 대로 해줍시다. 우리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네? 우리 딸이잖아요. 저는 아내의 사정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딸에게 10억을 주기로 결론을 내렸죠. 지연아, 10억 아빠가 줄 테니 그걸로 신혼집 마련하렴. 아빠, 정말이에요? 아빠! 아빠 덕분에 내 인생이 구제받았다며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살면서 감사할 거라고 그렇게 딸은 울먹였어요. 그렇게 딸은 배가 부른 채로 결혼식을 올리고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아들과 함께 살면서 노가다 일을 시작하였고, 아들은 대학원 공부를 하느라 미뤄뒀던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군대를 간 이후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웠지만 딸이 행복해하며 사위와 가끔 주말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낙으로 삼으며 10억이라는 돈으로 제 딸아이의 행복을 샀으니 작은 돈으로 큰 걸 얻었다고 생각하려 애썼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또 다른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노가다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저는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말았죠.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느냐고요? 사실 그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뭔가가 번쩍하는 것 같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있었고 제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처음에 병원에 실려갔을 때 눈을 뜨니 딸아이가 사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제 곁을 지키고 있었고 아들 역시 군대에서 급하게 휴가를 나와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아내는 공중전화로만 가끔 연락을 주다 보니까 연락이 닿질 않았는지 오질 않았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날은 3월에 개나리가 활짝 핀 봄날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다리로 뛸 수 없겠구나. 죽는 날까지. 그래도 개나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의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힘들게 장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들어둔 보험금이 있어서 1, 2년간 간병인을 쓰면서 지낼 돈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저는 딸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여보세요? 아빠, 좀 어떠세요? 지연아, 내가 1, 2년간 지낼 돈은 있는데 그 후에 생활할 돈이 전혀 없으니 미안하지만
내가 10억 준 거 절반만 돌려주면 안 되겠니? 한 번에 줄 수 없다면 매달 조금씩 줘도 된단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딸의 입에서 알겠다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빠, 그건 좀 곤란해요. 10억은 제 결혼 조건이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그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요? 집을 당장 뺄 수도 없고 저도 별다른 수입도 없고요. 다음에 이야기해요. 딸은 매몰차게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더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 전화 이후로 딸은 잠깐 병원에 와서 저를 보고 갈 뿐 말할 틈도 주지 않은 채로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가끔 올라오는 채팅앱 화면을 보면 딸은 사위와 함께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손주도 좋은 유치원에 다니는 것 같았고 때 되면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남들이 보란 듯이 삐까뻔쩍하게 사는 것 같았죠. 저는 제 딸이지만 딸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딸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 갔습니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장애인 택시를 불러 간병인 분께 부탁을 해서 어렵게 찾아갔죠. 딸의 집 앞에서 딸에게 전화를 하자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지금 바쁘니까. 응? 아빠,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딸과 사위가 손주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휠체어를 탄 채 낡은 옷을 걸치고 있는 저와 달리 아주 부유하고 풍족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보고 싶어서. 아빠,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제가 내일 들릴게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네? 너 나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아양을 떨더니 이제 내가 돈도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고 괄시하는 거냐? 똑바로 말하렴. 그래요. 왜요? 아빠 이제 물려줄 유산도 없잖아. 나 이 집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고 나는 못 버니까. 그런데 아빠까지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엉기지 좀 마요. 그냥 확 영 끊을 수 있음 끊고 싶다고요. 너무 부담된다고요. 딸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연을 끊고 싶다는 딸의 말에 생각보다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딸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정을 떼고 있었는지 화도 그닥 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나중에 지금 이 말 후회하지 마라. 영 끊자. 그렇게 저는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소주를 안주도 없이 먹고 며칠을 끙끙 앓았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원양어선까지 타고 나가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벌었던 돈은 이기적인 딸애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지방으로 전전하고 있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울면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의 얼굴이었죠. 아내는 제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고 걱정스럽게 제 머리카락을 정돈해주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야? 아내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곁에 있을게요. 떨어질 때 다리가 얼마나 아팠을 거야. 무서웠죠? 정말 애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신랑 어떡해. 아내는 제 다리를 어루만지며 오열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따뜻한 말에 너무나 마음이 녹아내려 아내와 같이 한참을 울었죠. 그렇게 울고 나서 아내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다행히 빚을 조금 갚아서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기지 않을 정도는 되었다고 다시 서류를 합치고 같이 살자고 말이죠. 그리고 지연이 일은 나도 너무 유감이라고 이제 그 애는 내 딸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그만 잊으라고 말이죠.
당신 앞으로 있는 보험료도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 내가 미신 공장에서 일을 구할 테니 그 돈으로 생활비와 간병인을 쓰고 앞으로는 우리도 돈을 좀 굴리면서 살아보자고 아내는 저에게 미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가 곁에 있다면 저는 남은 인생은 한 줄기 빛이 비친 거나 다름없었죠. 물론 평생 부모님 빚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일단락이 되니 남편 뒷바라지를 하게 된 아내의 팔자는 안쓰러웠지만 말이죠.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시골에 있는 동안 친해진 부동산 언니가 있다며 저에게 투자를 해보자고 했고 아내가 투자한 상가는 공실이 나지 않고 수익률이 좋아 우리는 상가에서 얻은 이윤으로 다시 아파트를 사서 세를 주고 점점 더 재산을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아내의 미싱일 돈으로 쓰고 그 외 돈들로 부동산을 하기 시작하자 돈은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 가파르게 불어갔습니다. 그렇게 3, 4년간 우리는 꽤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지연이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 오늘 지연이 좀 만나고 올게. 갑자기 지연이는 왜? 그렇게 놀랄 것 없어. 고민이 있다길래 한번 만나보는 거야. 어차피 나도 이제는 지연이 자식으로 생각 안 해. 또 뭐가 아쉽나 알아보러 가는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다녀와서 이야기할게요. 아내는 그렇게 딸을 만나러 다녀오더니 그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 고생 좀 시켜줄까? 지금 남편이 부동산 투자를 알아본다고 하면서 나한테 정보를 묻길래 내가 대출을 좀 더 해서 지주택에 투자하라고 했어.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돈을 내는 방식인데 일반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고는 좀 달라. 뭐랄까, 잘못 물리면 돈이 아예 잠겨버려 골치가 아프지. 지연이 고생 좀 해야 반성을 하지 않겠어? 아내는 어떻게 알았는지 지연이가 돈 냄새를 맡고 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하면서 아마 채팅의 프사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친한 언니와 부동산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본 것 같다고 말이죠. 4배 아파 낳은 딸이지만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하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연을 끊던지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아내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한 결과 지연이는 큰 돈을 몇 년이나 물리게 되었죠. 모든 조합원들이 돈을 다 내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지연이가 투자한 경기도 쪽은 전혀 사람들이 돈을 낼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시간을 끌기 시작하고 지연이는 그 문제로 남편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돈 벌 욕심에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여보세요? 엄마, 확실한 정보라며 언제 공사 들어간대요? 그러게 말이야. 부동산 박 소장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시던데요? 조금 더 있어 한다고 괜찮을까요, 이거? 일단 기다려보자. 아내는 태연하게 기다려보자는 말만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또 전화가 울리더군요. 엄마, 그런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냥 이거 투자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돈 빼면 안 돼요? 남편이 당장 대출받은 돈 갚아야 한다고 난린데. 어떡하지? 지주택은 한번 돈 넣으면 뺄 수가 없는데. 엄마, 대출금 못 내놓으면 이혼하지. 나 어떡해. 엄마, 나 망했어. 이혼 당하게 생겼다고. 결국 계속해서 대출금 때문에 사이놈에게 쪼이자 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부리더군요. 아내는 회심의 마지막 멘트를 날렸습니다. 지연아, 너는 10억을 들고 가면서 그렇게 입 싹 닫아놓고 엄마 말은 또 순진하게 믿었구나? 난 네가 그렇게 순진하게 계속 기다릴 줄 몰랐지. 왜? 너는 부모한테 뒤통수 쳐놓고 너는 당할 줄 몰랐니? 이혼을 당하든 말든 너 알아서 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네 부모도 아니니까
영 끊은 지 한참 됐잖아? 아픈 아버지 외면해서 네 인생도 대가를 치른 거라고 생각해. 알았니? 이제 연락하지 마. 저는 그렇게 아내를 통해서 배은망덕한 제 딸을 벌주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도 미운 자식도 자식이라고 결국은 이혼당한다고 울부짖는 딸의 목소리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의 손을 잡으며 처음부터 지연이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당신이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 10억을 그런 식으로 가져간 결혼인데 지연이와 우리 관계도 지연이가 많이 반성하고 나아지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힘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을 믿고 반성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어차피 부모는 평생 자식 바라기 아니냐고 아내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의 소식을 듣지 않은 채 지낸 지 1년이 넘었네요. 딸아이는 여전히 제 인생의 큰 숙제이고 제 아픔이지만 저는 이제 제 곁에 있어주는 천사 같은 아내와 듬직한 아들과 함께 저의 장애를 비관하지 않고 용감하게 살아볼까 합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인생이 있듯이 아직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딸아이와 혹시 화해를 하게 된다면 또 사연 올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